네, 법들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오늘도 알짜배기 법률 상식들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더 로이어 첫 번째 사건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 앞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만 나누면 된다 아이가. 뭐가 문제인데? 문제? 문제 많지. 니는 아파트도 받았잖아. 니는 진짜 가족한테 일하면 안 된다. 아 내가 뭐? 아버지, 저 왔어요. 왔나? 빨리 밥 차리라. 배고프다. 아직 식사도 안 하고 계셨어요. 아휴, 제가 어제 반찬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갔는데 꺼내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시끄럽다. 빨리 밥 차리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네요. 예, 무서워요. 빨래 좀 제때제때 내놓으시라니까. 그나저나 식사는 다 하셨나?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 아이고, 119, 119.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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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네. 아버지. 누나 이 무슨 일이고? 철수야 왔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쓰러지셨는데? 의사는 뭐라던데? 대종양이란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으란다. 아유, 이게 웬 알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괜찮다. 사업하느라가 바쁜데 바로 오노. 일은 좀 잘 되나?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내가 눈도 제대로 못 감는다. 우리 집 기둥인데 기둥이 튼튼해야 집안이 잘 되는데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내 명의 아파트 철순이 줄 테니까 남자가 어깨 좀 펴고 다니라. 아버지. 네 아버지랑 좀 있어라. 왜? 내 또 금방 나가봐야 된다. 다솜이랑 애들 어찌 지내는지 반찬은 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거 아이가. 지금 친할머니가 잘 돌봐주긴데 그거는. 그게 말이가. 말숙이랑 매제가 너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노? 알았다. 갔다 온다 빨리. 아이고 우리 다솜이 학교 잘 갔다 왔나? 이모 왔어요. 동생은 학원 갔을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응, 잘 챙겨 먹고 있다.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고. 이모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조카 다 컸네. 알겠다. 이모가 반찬이랑 넣어놨으니까 밥 꼭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꼭 전화해라. 알겠어요. 이모가 너무 착하고 좋으시네요. 네. 오늘 김정래 환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기운이 영 없고 못 일어나시는데요. 자꾸 잠만 자고.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간호를 거의 정숙 씨가 전담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예? 아버지! 누나, 그 내 좀 봐봐. 와, 그 아버지 재산은 정리했는데 한 25억 정도 되더라.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누나랑 나랑 둘이서 나누자. 우리 둘이만? 다솜이랑 애들은? 에이, 어차피 둘째 누나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뭐 우리가 그 애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 됐고, 내가 아들이니까 15억 가져가고 누나가 그래 뭐 그동안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10억. 그래, 그 10억도 적은 돈 아니다. 뭐라고?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파트도 받았잖아. 그 아파트 벌써 10억이나 올랐다며. 그게 뭐? 그거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준 건데 그게 여기서 왜 나오는데? 됐고, 자자, 이거 동의나 해라. 이야, 네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앞에는 형제 자매도 없다더니. 뭐? 내가 지금 내 혼자 다 가진다나? 누나 생각해서 둘이서 지금 나누자고 하는 거 아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 잃은 너그 조카들 불쌍하지도 않나? 그러고 나누려면 똑같이 나눠야지. 네가 뭐 더 가져가는데? 네가 아버지 아플 때 병간호를 했나 뭐 했노? 신경도 안 썼다 이가? 야, 이제 슬슬 본심이 나오네. 뭐라고? 나는 동의 못 해준다. 알았다. 그리고 뭐 법대로 하자 그래. 네, 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남매의 갈등입니다. 아버지는 참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실 텐데 참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예. 거기에다가 또 혼자서 병간호에다가 고생은 다 했는데 남동생 김철수 씨의 제안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자, 먼저 가족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녀 김정숙 씨, 차녀 김말숙 씨, 그리고 막내 아들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녀 김말숙 씨 부부가 지병으로 먼저 사망했고 김말숙 씨 부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숙 씨가 이 조카들도 자주 보살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숙 씨가 어린 조카와 아버지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동생 김철수 씨에게 시세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줍니다. 거기다가 김정래 씨가 사망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25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막내 김철수 씨가 큰 누나 정숙 씨에게 둘이서만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절반이 아닌 자신이 15억, 정숙 씨에게는 10억만 가져가라고 하죠. 이에 의뢰인 김정숙 씨는 조카들도 마음에 걸리고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동생의 제안이 불공평하다 여겨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러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상속 다툼이 생겨서 정숙 씨의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보기에도 남동생의 제안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들이라는 거 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정숙 씨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뿐만 아니라 전혀 공평하지도 않은 제안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공평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좀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죠. 네, 제가 정말 한번 공평하게 한번 네. 해결해 보겠습니다. 공평하게. 네. 자, 우선에 남동생인 김철수 씨가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동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효력이 없는 거죠? 네, 우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즉 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 다만 합의에 관해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김정숙 씨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협의 분할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재산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들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에이,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법적인 그 상속의 지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들이라고 전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나 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고모, 삼촌, 사촌 형제 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그 배우자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드라마상에는 배우자가 일찍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죠? 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방금 설명드린 1순위, 2순위인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1, 2순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배우자가 상당히 법률 지위가 높아가지고 좀 그 많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거를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1.5대 1, 즉 150%더 많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의뢰인의 그 사망한 둘째 동생 부부의 조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이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어린 조카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둘째 딸인 김말숙 씨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그 조카들이 대습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 상속은 어떤 겁니까? 예, 대습 상속은 이 사건이 김말숙 씨처럼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을 한 경우 예. 이 사건의 조카들처럼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이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 대습의 대자가 대리해서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네, 그죠?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상속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고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다만 금전,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은 되나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속 분할의 방법에는 첫 번째 협의 분할, 두 번째 지정 분할,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분할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우선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할 경우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하여 상속분에 따라 분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도 보살피고 또 가족들 보살피느라 본인은 정작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기여도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법에 따라 김정숙 씨의 경우 충분히 기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기여자란 공동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에 특별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기여자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기여도라고 할까요?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죠? 그러게요. 예, 우선 기여분도 원칙적으로는 공동 상속인이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는 심판을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 이 상속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공동 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우선 기여분을 공제하여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네. 그리하여 나머지 상속 재산 중에서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분에 자신의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거기에 그 막내 아들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분할할 때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막내 아들이 살아 생전에 받았던 10억 상당의 아파트는 부친의 생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특별 수익에 해당되면 특별 수익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용어입니까?
네, 특별 수익자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즉 유언으로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기여분과 마찬가지로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좀 상속할 때 셈법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우선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각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을 가한 재산, 네. 즉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평하게 공동 상속인 아무에게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이 원래대로라면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므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 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그중 특별 수익자는 이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기에 특별 수익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상속분에서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게 특별 수익분을 빼고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럼 김정숙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공평하게 분할을 되는 건가요? 예, 김정숙 씨의 경우 자신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평생을 부친 정래 씨와 함께 생활하고 그를 간호하고 특별히 부양하여 그 피상속인 정래 씨의 재산의 유지 또는 형색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네. 충분히 기여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정숙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을 통해서 기여분이 5억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친 상속 재산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인 5억 원은 분할되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하고 네. 이러한 5억 원은 김정숙 씨 개인의 몫이 되고 아. 기여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 재산에서 각자 상속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숙 씨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선 구체적인 상속분을 상속을 할 때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하고 네.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망한 부친의 정래 씨의 상속 재산 가액은 사망 당시 재산 25억과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증여한 10억 원을 합친 총 35억이 있으나 아, 네. 그중 방금 설명한 김정숙 씨의 기여분 5억 원은 김정숙 씨 개인의 몫으로 되고 이를 제외한 총 30억 원이 분할할 상속 재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 30억 원을 김정숙 씨와 그리고 남동생, 조카들이 나누게 되는 거네요. 자녀 말숙 씨가 생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원칙적으로 자녀 3명이서 10억 원씩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숙 씨는 자신의 기여분인 5억을 합쳐서 정숙 씨만 15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네. 이 사건에서는 자녀 말숙 씨가 사망 전에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그 자녀 2명이 말숙 씨의 상속분 10억 원을 2분의 1씩 나누어 5억 원씩 대습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아. 야, 그럼 이제 제일 그 얄미운 막내 아들 철수 씨는 그렇죠. 얼마를 받게 궁금하네요. 됩니까? 네. 철수 씨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10억 원은 이미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인 10억 원에서 생전에 증여를 받은 10억 원을 빼면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친이 사망하고 남긴 25억 중에서 15억은 정숙 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15억 원은 김정숙 씨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억 중 5억 원씩 2명의 조카에게 분할되어 철수 씨에게는 추가로 분할될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야, 시원하다. 자, 이 상속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셈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게 진짜 무슨 제사상 엎으면서 싸울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정말 공평하게 또 평화롭게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는 게 네.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정숙 씨에게 어떤 해결책 내려주시겠어요? 예, 김정숙 씨의 경우 남동생이 제안한 상속재산 협의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도 인정을 받고 어린 조카들의 상속분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서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금 책임지세요. 당신 권리금을 내가 왜? 어머,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 꽃 선물할 때도 있고 우정 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했어. 할 얘기가 무슨? 아니, 가게 계약 기간도 다 됐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그거 저희가 다시 갱신하면 안 될까요? 안 되긴 뭘. 갱신하면 되지.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갱신이제? 그렇죠. 이번에 계약하면 총 6년이네? 네. 우정 씨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자리 제대로 잡았죠.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아, 그거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되겠나? 30만 원.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할 얘기는 끝났고 꽃다발 하나 예쁘게 만들어주라. 자기 감각 있더라. 뭘요? 요즘 장미가 예쁜데 그걸로 해드릴까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네요. 그렇죠. 꽃집은 잘 되나요? 네, 여기서 6년째 하고 있는데 단골도 많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가게를 넘기시려고?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셔서 제가 모시고 시골로 가야 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좀 넘기려고 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저희 건물 사장님한테는 임대차 계약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권리금은 3,500만 주세요. 3,500이요? 네, 알겠습니다. 건물 주인분이랑 계약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번 12월에 계약이 끝나면 갱신도 더는 안 되고 해서 새로 들어오실 분이 있는 걸 아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탄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 다음 달에 계약 끝나면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분이 있어서요. 아, 나도 세입자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실 건 아니죠? 계약서 도장은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이분이랑 꼭 좀 계약해주세요. 이분도 꽃집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거라 해서 저희가 권리금 받기로 했거든요. 우정 씨가 권리금 받기로 한 거랑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꽃집 상권을 다 닦아놓은 건데 권리금 정도는 받아야죠. 그리고 저 들어올 때 권리금 냈고요. 사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건물 주인분이랑은 얘기가 잘 됐습니까? 그게 얘기는 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도 1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정 씨가 얘기했던 분이랑은 계약 안 할게요. 사장님!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 넘어서 더 이상 갱신 요구 못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우정 씨 권리금 때문에 그 사람이랑 계약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임대차 보증금. 사장님, 계약 안 하시면 저 권리금 못 받아요. 저도 들어올 때 권리금 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래, 법대로 해요. 나는 법어기가 하나도 없다. 하라면 못할 줄 알고. 네, 상가를 임대 또 임차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문제죠. 권리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건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정 씨는 김미영 씨의 건물에서 꽃집을 하면서 세 차례나 갱신을 할 만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도 다 돼가고 마침 조민현 씨가 꽃집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권리금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김미영 씨는 임대를 원하는 조민현 씨와 계약을 맺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우정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게
최우정 씨의 입장입니다. 자, 처음에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었는데 결국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한병철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우정 씨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 네. 같은데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의 쟁점, 키워드죠. 권리금인데 권리금이 이제 어떤 건지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리금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가게를 잘 차려두고 손님도 많이 확보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가 나오게 됐을 때 네. 그곳에 이미 갖추어 놓은 인테리어 시설, 입지, 단골 손님 등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네. 이럴 때 그 가게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권리금을 주는 건데요.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고객, 영업 방식, 시설 등을 인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가 있으면 그 어떤 시설이나 영업적인 부분을 그 가치를 돈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부분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조세 및 공과금, 주변 건물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비춰보면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잖아요. 임대인인 김미영 씨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서 권리금을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당연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최우정 씨가 권리금을 보장받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네, 요 다만 중요합니다. 요 다음 나오는 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단디 해주십시오. 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인 5년이 다 지나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현재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때는 하급심 판결이 최우정 씨 같은 경우까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인 김미영 씨가 신규 임차인인 조민현 씨와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기존 임차인인 최우정 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우정 씨가 김미영 씨에게 이게 불법이니까 제 권리금 주세요. 그럼 주겠습니까? 이건 법정 다툼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법정 다툼을 해야 되겠죠. 의뢰인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아, 요 3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지금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을 한 그 금액과 네. 법원 감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금액,
그 두 개 중에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도 또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월세 지급을 3달 이상 미납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 파기 및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을 갱신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차임 연체가 없도록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없는 경우라 권리금 회수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 보면 종종 이런 사건이 권리금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유명 음식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권리금 사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상가 임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두는 건 어떻습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혹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 많이 넣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래요. 물론 당연히 예. 깨끗하게 말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정리하고 나올 때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그 계약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그 규정을 넣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일단 어쨌든 권리금은 보호가 된다는 거 요약을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건 의뢰인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의뢰인 최우정 씨는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김미영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까다로워서 혼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법들 합시다 더로 이어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호야, 잘 생각했다. 우리 잘 끓여 나가보자. 네, 형님. 금방 독방석에 안겨줄게. 인호야, 일찍 왔네. 형님, 형수님, 오셨습니까? 아, 네. 니도 참 부지런하다. 어찌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찍 나오노? 에이, 그러는 형님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으면서. 형님, 시계 하나 장만하셨습니까? 아, 내가 못 살아. 시계 바꿨다고 무슨 자랑이야. 아니, 머리가 갑자기 살짝 아파서. 이야, 우리 형님 잘 나가네. 인호야, 말 마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 샌다고 팔이 다 아프다 이거. 아유, 팔이 아파가 탁구나 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 정도입니까? 인호야, 이 형님 연매출이 1억 5천이 넘는다. 이야, 멋있네 우리 형님. 오늘 운동 끝나고 우리 동생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인호 씨. 운동 끝나고 우리 집에서 놀다 가요.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거는 우리 형님, 형수님밖에 없네. 자, 이거 네.
네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달만 기한을 더 주시면 밀린 거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된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요? 가게 주인이야? 밀린 가격에 빨리 내라고 난리다. 아니, 얼마나 밀렸는데? 4개월. 4개월이면 2천만 원이 넘네? 가게 보험료도 몇 개월째나 밀렸는데 내가 못 살아. 그뿐이가. 지금 여기 대금들도 밀려서 독촉 전화오고 난리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나한테 왜 짜증이야? 가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는데. 시계로 허세 부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다가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데? 역시 내 머리. 기대봐라. 어떤 꿍꿍이죠? 장사 좀 되나? 형님. 야, 이게 뭡니까? 네 생각나서 챙겨왔다 이가. 아유, 매번 챙겨주고 고맙습니다. 네 내랑 동업하자. 동업이요? 그래. 네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예, 뭐 잘 되는 거 알죠. 웰빙이다 힐링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진짜 많다 이가. 네 자전거 얼마 안 할 거라 생각하지? 아니다.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비싼 자전거를 더 많이 산다 이가. 진짜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벌지. 내가 이번에 해외 고가 자전거를 들여오는 루트를 뚫었거든. 거래만 완벽히 뚫리면 가격의 3배에서 4배를 쳐서 파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해서 잘 팔릴까요? 어허, 니내 못 믿나? 우리가 안지 10년 아이가. 내 막내 동생 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니 보고 동업하자는 거지. 카페 한 달 수입 내가 하루 만에 다 벌게 해줄게.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간다. 예, 형님. 진짜 돈이 있으면 동업을 안 하죠. 보니까 괜찮지? 잘 생각했다. 네, 좋은 기회 주시는데 잘 잡아야죠. 일단 공동사업 계약서부터 쓰자. 명의가 형수님 앞으로 돼 있네요. 명의만.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다 하지. 거래처들도 다 알고 있다. 네네. 이제 우리 공동 대표니까 사업 자금을 조금 내야 되는 거 알지? 네, 그래야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우리가 가져올 때 대금을 다 냈거든. 그러니까 이 대금 반이랑 가게 보험료도 이제 같이 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우리 공동 대표니까 수익도 반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반반이다. 저 형님 믿고 카페랑 다 처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 자금부터 내 통장으로 입금 좀 해줘. 네. 자, 입금. 예, 형님. 입금했습니다. 그래. 참 그리고 이노야. 수익을 좀 더 크게 내려면 자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알지? 니도 카페를 해봤으니. 예, 뭐 그렇죠.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 잘 팔리니까 우리 반반 더 투자하자. 예.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데요. 네. 손님은 조금 있더나? 영 손님이 없네요. 참 형님, 그 해외 고가 자전거 수입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 해외이다 보니 좀 더 알아보니까 들어올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 있는 자전거들도 좋은 거니까 잘 팔면 안 되겠나? 네. 이 사장 어딨노? 에? 아니 도대체 밀린 선제줄긴데 아니 밀린 세란이요? 여기 지금 몇 달째 준다 말만 하고 세를 안 주고 있는데 내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우리 직원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서 일하겠다. 사장님 나가서 일하겠다. 뭔가 문제가 많나 보네요. 그렇죠.
형님, 밀린 월세라니요? 건물 주인이 잘못 착각한 거다. 내가 깜빡하고 한 달 안 낸 거 가지고. 그래요. 저 그리고 형님, 다른 사람한테 언제까지 직원으로 소개하실 겁니까? 저도 공동대표인데. 아, 사정이 좀 있어서 이제 다 거래처고 공동대표로 소개할게. 나는 또 거래처 가봐야 되니까 가게 잘 보고 있으라. 예. 네, 여보세요? 네, 로이어 자전거 판매점 사장님이시죠? 아, 네. 저번에 가지고 가신 물건들 대금을 입금 안 해주셨어요. 아니, 허 대표님이 입금 안 하셨던가요? 입금 안 해주셨고요. 빨리 5천만 원 입금 시켜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슬슬 터집니다. 뭐지? 내 집이 강제 경매된다고? 밀린 임차금? 이게 뭡니까? 왜 내 집이 강제 경매가 됩니까? 밀린 세 없다면서요. 그리고 자전거 대금도 다 냈다면서요. 제가 투자한 돈만 1억 6천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자금이잖아.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쩌노? 그래도 수익 나면 반으로 줬잖아. 8개월 동안 1,300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원래 안 되는 가게인데 내한테 사기친다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뭐? 사기라니? 동생같이 생각해서 챙겨줬더니 그럼 이 가게 다 니해라. 내가 나갈게. 떠놓고 나가는 건가요? 이 빚더미 가게 내한테 떠넘기면 내보고 빚 다 갚으라고? 야, 이 사기꾼아! 어떻게 동생 같다면서 사기를 칠 수 있노? 내 돈 돌려내라, 이 사기꾼아! 이 땅 가게 필요 없다고! 네, 이 황금 밧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 의뢰인 나인호 씨 정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잘 되던 카페를 정리하고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건부터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인호 씨와 허경남 씨 부부는 10년 넘게 친분을 쌓으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경남 씨가 나인호 씨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네, 동업을 하게 됐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허경남 씨의 말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게 세며 자전거 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가게 보험금으로 대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밀린 가게세 때문에 나인호 씨의 집에 강제 경매 신청까지 들어옵니다. 네. 동업자 허경남 씨에게 따져 묻자 가게를 나인호 씨에게 떠넘기고 나가버립니다. 나인호 씨는 허경남 씨에게 동업 자금으로 총 1억 6천만 원 정도를 줬고요. 네. 나인호 씨가 허경남 씨에게 받은 수익금은 8개월 동안 1,3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듣는 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저거는 뭐 동업이 아니라 사기를 친 거죠. 네, 허경남 씨 부부가 나인호 씨를 철저히 속여서 투자금만 받고 실제 갚아야 될 빚을 떠넘기는 형태로 사기를 친 것인데요. 네. 의뢰인 나인호 씨가 당한 것처럼 잘 되지 않는 사업을 잘 되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만을 받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척하다가 네네. 빚만 떠넘기고 빠지는 형태의 사기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게 거의 10년을 알고 지냈다고 했는데 10년 전부터 혹시 이런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나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허경남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드라마에서는 횡령죄와 사기죄가 다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처음부터 동업을 빙자해서 이미 지고 있던 빚을 동업자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인데 애초에 이런 빚이 많은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기망으로 되고 사기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또 조사해 보니 허경남 씨가 나인호 씨와 같이 동업을 하는 동안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횡령죄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기죄와 횡령죄가 다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기죄와 횡령죄 이거는 좀 이름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구성 요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업 자산은 동업자들의 합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동업 자산을 정산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네. 동업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동업 자산에 대한 보관자적 지위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쪽에 대해서 다른 쪽 허락을 받지 않고 정산하지 않은 채로 처분을 하면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동업자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혼자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빚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기망에 해당돼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횡령죄는 횡령 사실만 입증이 되면 되는 거고 네. 사기죄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기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기망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본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조문만 들어서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기망인지 아닌지 속인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금 사기를 좀 살펴보면요.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갚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갚겠다라고 네. 한 그 말을 해서 돈을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상황이라면 네. 사기가 아니겠고요. 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너 이거 사기였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서 그것이 기망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요. 네. 그중 하나라도 기망이었다, 사기였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이 사기로 인정되기가 쉽겠습니다. 동업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습니까? 네, 동업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대개 처음부터 투자금만을 편취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투자금을 애초에 동업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업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항상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을 운영할 생각 없이 투자금을 노렸다라는 점, 그리고 편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유인을 해서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사건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임대차임이 넉 달치가 밀려 있었고요. 네. 그 거래처에 자전거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까지도 이미 끌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동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네. 그 경우에는 동업자들에게 사기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시원하긴 한데 그 처벌 수위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처벌이 되죠? 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그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범죄인데요. 상습 사기인 경우에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네. 야, 그럼 이게 가중 처벌이 된다면은 갈수록 계속해서 형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다만 편취금원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서 하한이 올라가게 되고요. 5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상황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인호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게 사기를 당했고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범들이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면 보통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금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처벌 불원 내지는 합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상 사기친 전체 금원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일부는 배째라식으로 나는 그냥 하나도 못 주겠다. 그냥 난 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안에서는 본인들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이 동업으로 인한 빚을 다 일단은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 피해자 나인호 씨는 허경남 씨 부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또 그 동업자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보니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당장은 피해 금원을 변제받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시계부터 가져와야겠네요. 뭘 더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이게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도대체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피고인 부부의 경우 사기와 횡령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앞으로 그 금원은 계속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경남 씨 부부가 나중에 뭐 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법 행위에 기한 채권은 면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인호 씨가 별도로 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10년 단위로 갱신만 한다면 이 나쁜 나에게 사기를 친 이 허경남 씨 부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키고 그 부분을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인호 씨처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동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동업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동업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이해한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훗날 동업이 잘못되었을 때 기망을 당한 것인지를 외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인지 그 경계선에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동업을 시작할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주고받은 전화 내역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훗날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가 있어서 좀 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하실 때에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도움되는 친구 더 로이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법대로 합시다.